안녕하세요. 저는 살림을 하는 50대 여자입니다. 사실 50대라고 하기엔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앞자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청춘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인생이 60부터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빨리 나이를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60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도 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 자식들은 얼마나 더 잘 될까 아니면 내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매사 비관적인 사람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건 안 될 거야. 사람 일이 다 그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 라는 말들이 먼저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이 잘 안 풀리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박복한 인생을 살기도 했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자식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도망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사연을 들어보니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인간, 부모랑 연 끊고 사는 인간들 많던데 진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죠. 어른들이 괜히 그런 말을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독종처럼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 독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제 위에 언니 둘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가운데 끼어 살다 보니 정말 욕심은 욕심대로 생기고 저만 차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니도 싫고 동생도 싫고 가족들 사이에서 제가 왕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제게 엄마는 맨날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하던가 결혼을 하던가 해. 알겠지? 괜히 대학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고 돈을 벌던지 남의 집에서 돈을 가져오던지 둘 중 하나 골라 하고 말을 했죠.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대학 갈 생각 하나도 없어. 우리 집에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학이야, 대학은. 어차피 엄마 아빠도 나 대학 보낼 생각 없잖아. 근데 왜 대학 얘기를 해? 양심에 찔려서 그래? 하고 따졌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부들부들 떨며 하여간 처녀는 말을 해도 꼭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한다니까. 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나 몰라. 너는 그렇게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속이 시원하겠냐? 나도 대학 보내고 싶지. 우리가 대학 안 갔다고 너는 대학 보내지 말란 법 없잖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 집에 이런 걸. 당장 아빠가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내일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보내니? 그리고 막말로 네가 대학 나와서 뭐 어떡할 건데? 하고 싶은 거나 있어? 공부도 못하지. 그렇다고 기술이 있기를 하니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랬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대학 보내달라고 떼쓰는 거야 뭐야? 하고 제게 오히려 화를 내곤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장래 희망을 적으면 현모양처라고 적거나 없음이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끼리끼리 다닌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아서 그런지 대부분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엄마 말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 취직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보통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취직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저기서 괜찮은 조건으로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빠는 역시 여자가 영계여야 된다니까. 어려야 누가 데려가지. 노땅들은 데려가지도 않아. 차라리 잘 됐어. 어릴 때 빨리 좋은 집에 보내버리자고 하면서 저를 팔아넘기듯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공장에 가긴 싫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먼저 취업을 해서는 공장 기숙사에 사는데 정말 죽기보다 끔찍하다는 말들을 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휴일이면 동네에 와서 저를 만나 하는 말이 진짜 탈출하고 싶다. 감옥 같아. 맨날 몸에 섬유 냄새 나고 팔에 두드러기 보여?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을 우는지 모르겠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감옥 같아. 나도 그냥 시집이나 간다고 할걸. 왜 공장에 나를 집어넣었는지 너무 억울해. 하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그래, 차라리 돈 버는 것보다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친구의 인생과 자꾸 저를 비교하게 되고 그래도 친구보단 제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집에서 엄마를 도와 살림을 하고 몇 번은 선을 보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만나는 남자들마다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인데 30살짜리 남자가 나와서 절 보자마자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이 차이가 15살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대머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건 결혼이 아니라 팔려가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해? 나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 나 이제 20살이야. 근데 뭐? 35? 띠동갑도 도는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고 따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제 등짝을 치면서 얘가 철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우리가 평생 벌어도 다 못 버는 돈을 1년 만에 버는 집이야. 그 남자랑 선보려는 여자가 줄을 서 있는데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 남자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겨우겨우 자리 마련한 거야. 그 남자는 너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잔소리 말고 한 번 더 만나봐.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나이랑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어떡해? 너 그렇게 생각이 없어? 가족들 생각은 안 해? 하면서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내 인생 사는데 무슨 가족들 생각이야? 엄마, 지금 나 부잣집에 갖다 팔려는 거잖아. 그럼 엄마는 가족 생각해서 나를 그 새끼한테 시집 보내려는 거야? 나는 뭐 가족 아니야? 남이야? 하고 따졌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결국 부자인 그 남자는 제가 약속을 파토내서 날려버리고 그 뒤로 몇 번 선을 더 봤습니다. 엄마도 미안했는지 30살 넘는 남자는 안 데려오겠다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네 번쯤 봤으려나 28살이라는 남자와 선을 보게 됐습니다. 집안도 괜찮다고 하고 사진을 보니 외모도 괜찮더군요. 솔직히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중에 제일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을 본 이후 처음이었죠. 남자가 젊어서 그런지 뭐랄까 선이 아니라 데이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일상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관심이 많고 사회면에도 관심이 많지만 연예인 가십거리 얘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될 때는 해외에 여행도 간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갔다 왔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뭐랄까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옷도 멋들어지게 입은 그 사람을 보니 제가 그 사람 인생에 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선을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돈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집안 자랑하는 사람들,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뭔가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일에 매달리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콩깍지가 씌인 것 같은데 그땐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마냥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뒤로 그 사람과 두세 번 정도 만남을 가졌고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제 손을 슬쩍슬쩍 스치다가 잡기 시작했고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선본 사이지만 난 이 연애 감정을 오랫동안 느끼고 싶어. 이렇게 설레는 감정 느끼는 것 너무 좋지 않아? 근데 결혼하면 그런 감정이 금방 사라진대. 너만 급한 게 아니면 우리 연애부터 할까? 하고 말을 하더군요. 너무 좋죠. 저 사실 아직 결혼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가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오빠만 괜찮으면 연애하고 싶어요. 저 사실 연애가 처음이거든요. 오빠가 이끄는 대로 잘할게요. 연애 꼭 해보고 싶어요. 하고 제 속마음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전 체구도 작고 키도 작아서 그 사람이 절 귀엽게 봤는지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인으로 지내기로 했고 서로의 부모님에게는 당분간 선을 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연인 사이로 지내는 건 비밀로 하기로 했죠. 선 봐서 마음에 든다고 하면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건 우리 두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잘 맞는 걸 보니 우리 둘은 천생연분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에 들고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이 목적이 아닌 연애로 시작했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엄마는 제게 자꾸 선을 요구했지만 저는 그 선을 거절했죠. 계속 엄마의 얘기를 못 들은 척 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됐다고 말을 했고 엄마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그 사람과의 결혼 가능성이 보였는지 모른 척 해주었고 그렇게 2년 정도 그 사람과 사귀었습니다.
만나면서 싸운 적도 없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칼처럼 딱딱 들어맞는 생리 일정일인데 소식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분명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나 임신한 것 같아 하고 테스트기를 내밀었더니 너무 놀라더군요. 어, 그게 이게 진짜 두 줄 맞아? 두 줄이면 임신인 거야? 아니, 왜 임신이 된 거지? 그동안은 안 됐잖아. 하고 말을 더듬더군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뒤처리는 오빠가 잘했어야지. 하고 저도 태연하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아, 알겠어. 우선 나한테 좀 시간을 줘. 하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솔직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대로 헤어지면 아이를 낳아야 하나? 아니면 지워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3일 뒤 제게 연락을 해서 결혼하자. 결혼 준비하자. 그런데 조금만 천천히. 내가 아버지 회사 일 때문에 정리해야 될 게 많아.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 후로 저 혼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자는 부모님의 설득에 임신 5개월 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 전날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사실, 나 지금 33살이야. 미안, 나이를 속였어. 하고 말이죠. 솔직히 너무 놀랬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분명 28살이랬는데 이미 그때 나이를 속인 상태였고 저보다 8살이 많은 줄 알았는데 11살이나 많더군요. 솔직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1살? 근데 왜 거짓말했어? 아니, 이제 와서 뭐 어떡하자고. 차라리 그냥 말을 말던가. 하고 화를 냈더니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말을 해야지. 설마 너 내가 3살 속였다고 파혼할 거야? 그럼 뱃속에 아기는 어떡할 건데? 하고 아기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죠. 저희는 연인에서 부부가 됐고 신혼의 겨를도 없이 바로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결혼 조건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남편 시아버지는 말이 사업이지 그냥 작은 소기업 공장이었고 직원도 6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정리할 게 있다던 남편은 뭘 정리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안 일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꾸미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시아버지가 버는 돈을 전부 본인 꾸미는데 치장하셨습니다. 저렇게 치장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분이 육아를 도와줄 리가 없었고, 저희 엄마도 그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육아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 저는 독박으로 혼자 아이를 보게 됐고, 생전 처음 하는 육아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하지만 어떻게든 키우다 보면 또 되는 게 애기라고 하더니 진짜 혼자 어찌저찌 하니까 애기는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백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애기가 혼자 걷고 하면서 저는 더 바빠졌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둘째를 원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식구가 넷은 돼야 하지 않아? 셋은 뭔가 초라해. 다른 집들은 다 넷이잖아. 우리도 둘째 낳자, 여보. 둘째가 딸이면 얼마나 좋아. 아들내미 하나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내가 더 늙어봐. 애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니까. 하면서 둘째를 재촉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니 진짜 가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더 늦기 전에 하나 더 낳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둘은 둘째 낳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을 때 첫째가 덜컥 찾아오더니 둘째는 결혼 5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술을 할 수도 없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남편이 아이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별말 없으신데 남편만 자꾸 닥달을 하길래 몇 번 시도해보긴 했는데 둘째는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5살쯤 됐을 무렵 저희 부부에게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둘을 키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일 둘째 타령을 하면서도 막상 둘째를 낳으니 육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밖으로만 쏘다니더군요. 그렇게 참다 저도 결국 터져버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등하원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이모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 도와주게 되셨고, 제가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했었죠. 저도 그때 미용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사실 하루하루가 좀 바빴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모님 대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고, 막내를 등에 업고 가려는데 남편이 웬일로 전화가 와서는 여보, 어디야? 하고 묻더라고요. 나 지금 애기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 마침 전화 잘했다. 지금 바빠? 하고 물었더니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점심? 웬 점심이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시간 많으면 애 좀 유치원 가서 데리고 와. 나 지금 학원 끝나고 나와서 또 집에 가서 둘째 데리고 하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고 남편에게 하원을 부탁했죠. 남편은 투덜투덜 거렸지만 큰애를 데리러 간다고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내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궁시렁대더니 왜 이래 진짜 하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휴대폰이 남편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던 시절도 아니라 저는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답도 안 해주고 밥만 먹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자 촉이라는 게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휴대폰을 써본 적도 없어서 작동법도 모르고 남편의 여자 관계에 대해 의심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 표정이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니겠지. 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한 것도 아닌데. 아니겠지 싶어 의심을 그냥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아니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은 접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계속 신경 쓰고 있던 찰나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걸 보게 됐고 그 안에
남편과 한 여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차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차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가리키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여자 한 명이 옆에 타 있었고 두 사람이 그 안에서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얼어버렸습니다. 큰아들이 자꾸 아빠한테 달려가려고 하는 걸 겨우 막다가 저는 아들을 놔줬고 아들은 운전석 문을 두들기며 아빠! 아빠!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안에 있던 남편이 아들을 보고 살짝 창문을 열며 승준아, 엄마한테 가 있어. 지금 아빠 친구랑 얘기 중이야. 하고 말을 하는 게 저한테까지 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슬쩍 쳐다보다가 클락션을 한번 빵 하고 누르고는 애 좀 데려가! 하고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제게 달려왔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잽싸게 시동을 켜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실감이 나지 않아서 눈물도 안 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몸은 집이 아닌 시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여자가 생겼어요. 제가 방금 봤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어떻게 해야 애를 둘이나 낳은 남자가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나요? 하고 애를 끌어안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시어머니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자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 뭐, 돈이라도 달라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입 다물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사람 있어? 남자들 다 그래. 걔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다 그래. 어떤 놈을 만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유난은? 넌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애 아빠가 바람난 걸 뭐 자랑이라고 여기까지 애들을 다 끌고 와서 그런 걸 말하고 그래? 네가 그러고도 엄마 자격이 있는 애야?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서 가정을 제대로 갖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당장 갈라설 용기도 없는 애가 여기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호통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잡으려면 자기 자식을 잡아야지 왜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지, 뭘 잘했다고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그 집에서 나와 바로 집으로 와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바람난 남편은 제가 그 현장을 발각한 이후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사이 시댁에 연락을 몇 번이나 했지만 남편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과 제가 거진 1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시댁과 짜고 남편을 숨기는 것 같았는데 무작정 연락 없이 찾아가도 시댁에는 남편이 없고 시어머니 얼굴도 죽상인 걸 보니 정말 연락을 안 하고 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문제는 집 명의가 시부모님 앞으로 돼 있는데 남편이 없으니 시부모님께서는
계약 때까지만 살고 저희 보고 친정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이혼한 사이도 아니고 아직 부부잖아요. 그리고 애들은요? 얘네들은 어떡하라고요? 승준이 조금 있으면 학교 가고 승민이 이제 갓 돌 지났는데 어떻게 저 혼자 어떡하라고요? 하고 따졌더니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마당에 내가 손주들이랑 너까지 신경 써야겠어? 나도 어떻게든 내 아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저희를 내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건 당연하고 남편 없이 사는데 시댁에서 굳이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칼같이 잘라버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날 돈 300만 원을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사실 혼수도 제대로 해가지 못하기도 했고 제가 시댁에서 한 거라곤 애 낳는 거 말곤 한 게 없어서 저도 이것저것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쫓겨나니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가 남편이 연락이 안 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인데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어서 우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에서도 저를 반갑게 맞아줄 리 없었고 저도 미용 자격증을 따서 이제 샵을 낼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애들까지 봐주시는데 공짜로 얹혀 살 수는 없어서 밥값이라도 내야겠다 싶어 한 달에 15만 원씩 친정에 드렸고 저는 제가 모아둔 돈과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 작게 미용실을 내려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나고 작은 골목 안에 미용실을 하나 낼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방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기 딱 좋은 곳이었죠. 그곳에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은 땄지만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첫 손님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손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동네에 미용실이 오픈했다면서 할머니들도 오시고 남자 손님도 오시고 젊은 청년들도 지나가다 들러서 사장님, 혹시 여기 옆머리만 빨리 잘라줄 수 있을까요? 하고 급하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건 또 돈 받기가 좀 그래서 안 받고 그냥 보내주곤 했었죠. 그럼 감사하다며 주스를 주고 가는 손님도 있었고 제가 애를 혼자 키우는 걸 알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저희 미용실에 와서는 세대, 반찬은 있어? 일하면서 반찬하기 힘들지 않아? 이거라도 좀 같이 먹어. 오늘 동네에서 다 같이 반찬 좀 만들었는데 내가 갖고 왔어. 맨날 머리도 잘 말아주고 파마가 풀리지도 않게 잘해주잖아. 하면서 반찬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운이 좋았죠.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행히도 큰애야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작은 애가 어려서 제가 일이 많이 힘들었는데 동네 이모님들이 오셔서 막내를 봐주시니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만 거의 10년이 넘게 미용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 넘어서까지 그 동네에 살았던 걸 보면 말이죠. 동네 안에서 가게를 옮겨가며 점점 확장을 했고 제가 혼자 사는 여자인 걸 아는 사람들은
가끔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좋은 분들은 제게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선자리를 소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동네 할머니의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지만 노총각인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엔 40이 다 되어 가고 혼자가 외롭기도 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연애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애들 키우느라 재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살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생각도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셔서 식사 자리를 갖게 됐고 그 사람과 두세 번 정도 만남을 갖고 연인이 되기로 했죠. 다 늙어서 무슨 연애냐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에게 제 과거를 전부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당신 바보야? 그럼 이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남자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으면 받을 건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하고 저를 동사무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과 이혼이 돼 있더군요.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강제 이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졸지에 이혼녀가 돼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너도 좋지 않겠어? 근데 너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니? 난 지금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된 지 10년이 넘어서 아직도 애가 타는데 네가 나한테 연락해서 이런 얘기를 할 군번이야? 하고 제게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연락이 되던 말던 죽던 말던 저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혼을 했으니 위자료라도 달라고 연락한 건데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할머니의 소개로 만난 아들과 재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제가 아이가 있음에도 저와 부부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차피 친자식은 없어도 되니 지금 제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 말이 미용실을 접고 부동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을 바꿔준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 들어줄까 싶은 마음으로 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개발될 땅과 싸게 나온 건물들, 그리고 저렴하게 분양권을 사기도 하며 나름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남편 도움으로 작게 상가 안에 작은 가게를 구매해서 그곳에 월세를 받았고 그 뒤로 두 칸, 세 칸씩 상가칸을 늘려가며 입지를 넓혔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니었다면 꿈도 못 꿀 시작이었겠지만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재개발 지역에 땅을 사두고 건물을 짓고 건설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정보를 빼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 1개와 남편 명의로 된 빌딩 하나, 그리고 제 큰아들 명의로 상가 1채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자식 앞으로 뭐 하나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너무 뿌듯했고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게 다 남편 덕이었고 남편이 아니었다면 정말 지금도 저는 사람들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푼돈이나 벌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돈방석에도 앉아보고 집안일을 해주는 이모님도 모셔서 편하게 살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죠. 애들도 다 키웠겠다.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건물 관리도 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하루는 남편이 사람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뭔 일 있어?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아는 형님이 인력사무소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우리 건물로 파견 보냈거든. 청소부 2명이랑 경비원 1명. 근데 경비원이 좀 말썽이야.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또 형편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네. 나이도 꽤 있고 말이야. 젊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내가 자르면 어디 가서 돈 벌겠어. 안 그래? 하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남편은 평소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구는 성격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도 아니라서 그날 좀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경비 아저씨를 자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매일매일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 사정을 들어주는 남편이 안타깝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여보, 경비 아저씨 자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왜 그러는데? 하고 물었더니, 그게 실은 그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형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형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 형님도 그 아저씨가 안쓰러운가 봐. 뭐, 인생이 기구하다나 뭐라나. 그래서 쉽지가 않네. 근데 입점돼 있는 사무실 사람들도 많이 불편한가 봐. 아저씨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아, 난감하다, 진짜. 이게 뭐라고, 나도 이렇게 마음을 못 정하나 싶고. 하며 쩔쩔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했고, 그날은 저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오늘은 말씀드려야겠어. 여보, 여기서 좀 기다려봐요. 하고 저를 차에 두고 내리더군요. 그렇게 경비실로 터벅터벅 걸어간 남편은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경비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경비 아저씨가 남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자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저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 노숙자 돼요. 또 그런 인생 살기 싫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하면서 싹싹 비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은 그 경비원,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더라고요. 확실했습니다. 닮은 사람일까 싶어 명찰도 확인해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맞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차에서 내렸고 남편과 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남편은 절 보고 뭐하러 나왔어? 그냥 차에 있으라니까. 하고 저를 차로 돌려보내려는 순간 미경아! 하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지금 너 내 이름 불렀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이름을 불러? 너 이따위로 살려고 도망갔니? 어? 말해봐. 자식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이따위로 살려고 도망간 거야? 이 양심도 없는 새끼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죠. 저도 그때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힘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저는 그 사람 멱살을 쥐고 울다가 제 남편에게 여보, 이 사람 당장 잘라. 이 인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도 이유가 있으니까 고민했겠지만 그냥 잘라. 이유 묻지 말고 잘라줘. 우리 가족이랑 엮이는 일 없게. 눈앞에서 당장 치워줘. 하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네가 이 건물 사모님이라고? 너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도 네가 그렇게 말을 해? 야, 너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덕 아니야. 내가 그때 너랑 안 헤어졌으면 네가 사모님 소리 들었겠어? 하면서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웃겨 진짜. 미친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래, 참 고맙다. 네 덕에 부자 남편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랑 엮이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너 같은 새끼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역겹고 토 나와. 개만도 못한 놈. 여보, 가자. 당장 정리해. 하고 남편을 끌고 왔습니다. 저의 화끈한 결정에 남편은 전 남편을 바로 잘랐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사람을 자르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그 빌딩에 사무실이 몇 개 입점해 있는데 70이 넘은 노인네가 젊은 여직원들한테 너무 찝적대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한 여직원이 경찰까지 불러서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을 들으니 남편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이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고 앉아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사람이 불쌍하단 이유로 곁에 두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제 전남편이란 사실을 알면서 바로 잘라버렸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매몰차게 버리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던 사업가 집안에서 경비원으로 전락해버린 전 남편. 솔직히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장담하는 건 그 사람 분명 여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거라 생각합니다. 그땐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는데 그 사람 말대로 그 인간이 그런 짓을 안 하고 강제 이혼도 안 당했으면 제가 지금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잘 됐죠 뭐. 그런 놈 만나 제 인생의 일부를 쓰레기통에서 보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정말 즐겁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도 한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시댁에서 서름도 많았는데 이제 다 잊고 정말 이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지금 인생 만족하며 잘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